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한강이 인터뷰에서 세상이 고통스럽고 동시에 아름다운 이유를 화두로 삼고 이제 작품을 쓴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한강의 작품에서 이제 이러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전 좀 그러니까 묻고 싶습니다. 세상이 고통스럽고 동시에 아름답다는 말은 참 이것도 모순어법이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고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거지. 세상은 고통스럽고 아름답다는 표현은 아직 우리 청년 패널들에게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문학적 언어는 이렇게 모순어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데 아름답다. 예를 들어서 그 소년이 온다란 얘기는 그 광주 5.18 5.18의 문제학 열사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 이 소설은 그런 점에서 징언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5월 27일 날 새벽에 계엄군이 들어올 때 실제 있던 인물이죠. 안 나갔단 말이에요. 16살 소년이었어요. 청년도 아니었었고. 그런데 그러면 그 소년은 왜 남았을까요? 그 소년은 거기서 바로 이 아름다움이란 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중에 곁을 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옆 사람 챙기는 거. 우리는 다 같이 사소해요. 우린 영웅도 아니고 우리는 뭐 이제 다 사소하지만 사소한 사람도 옆에 사람 챙길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학 소년이라고 해봅시다. 10살라는 말보다 16살 문제학 소년은 도청에 왜 들어갔을까요? 친구 찾아 들어갔어요. 친구 찾아서. 친구 행방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무슨 뭐 거대한 항쟁보다는 친구가 집에 오지 친구 행방이 걱정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마음은 항쟁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보이지 않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광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문제학이라는 실제 소설에서는 동호란 이름으로 나오지만 국가폭력에 희생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는 평가적 용어들이 있지만 문학은 그 평가적 용어를 뛰어넘고 그 동호라는 소년의 마음씀에 대해서 그걸 이제 이야기하니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잔혹하지만 잔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잔혹하지만 내 친구 어디 있지? 이런 소년이 있다란 얘기예요. 세상은 막 이렇게 무섭지만 나도 무섭지만 소설의 주인공. 근데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이런 얘기가 바로 이제 아름답다란 얘기고 그런 맥락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어보면 방금 질문한 내용 그러니까 세상이 고통스럽고 동시에 아름답다라는 내용. 작별이 오지 않는다도 제주도 친구가 서울 친구인 나에게 우리 고향에 가서 새 한 마리 좀 살려줘. 앵무새. 응? 그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받고 그 집을 중산간 내 친구의 고향을 찾아가게 돼요. 물론 실제 그 이야기의 진짜 이야기는 그 제주 4.3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만 도대체 왜 갔을까요? 작별하지 않는 나의 그 주인공은 그것도 바로 뭡니까? 그 마음을 챙겨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설의 인물들은 뛰어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뭐 슈퍼맨 아니에요. 다 그냥 사소하고 실패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옆에 사람 챙기는 마음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강의 작품, 특히 채식주의자에서 여성의 억압과 성적 대상화,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일각에서는 비판이 많은데 그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이 보여주는 저항과 자기 고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
기존의 급진적 페미니즘이나 생태주의와 다른 흐름으로 느껴지는데 그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도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먼저 이렇게 소설을 읽을 때 문학 작품 읽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뭐 페미니즘 얘기할 수도 있고 생태주의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어떤 뭐 논문을 참조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이론에 참고해서 작품을 읽을 수는 있는데 먼저 읽을 때는 생태주의나 뭐 페미니즘 내지는 이러저러한 문학 이론이나 이념을 의식하지 말고 그냥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보통 페미니즘은 여성주의란 얘기고 채식주의자는 좀 그 기존의 페미니즘이나 생태주의와는 좀 흐름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물론 다르기도 하고 또 여성주의적 도법으로는 그런 맥락으로 읽어낼 수는 있는데 아마 이런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페미니즘이나 생태주의와 다른 흐름으로 느껴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소설의 영예, 먼저 저항 얘기부터 해볼게요. 근데 영예는 실제 저항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 먹어, 막 왜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좀 당한다고 얘기할까? 굉장히 무력해요. 굉장히 힘도 약하고 뭐 힘도 없고 막 가족들이 고기 먹일 때 뭐 이렇게 막 안 돼! 그렇게도 못해요. 근데 이게 근데 그러면 이 영의 이러한 행동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영예는 어쩌면 굉장히 끝까지 좀 당하는 인물 같아요. 작가가 그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게 여성주의적 감정을 가지고 왜 내가 먹는 거 네가 먹으라 그래 나 먹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당함으로써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폭력성을 드러낸다라는 얘기예요. 이 영예의 이러한 모습은 그러니까 막 사회 여성주의를 외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무력해 보이지만 무력한 모습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오지만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들 그런 문제적인 태도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독서도 가능하다 싶어요. 거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예가 육식 거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거북할 수 있고 일부러 막 영예에게 고기를 먹이는 가족들도 여러분들은 막 동의하면서 읽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영예의 저항은 막 외치는 저항은 아니지만 좀 모순호법이지만 당하는 저항이지만 좀 무력해진 저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 사회에서 얼마나 다른 선택하라는 이들에 대해서 좀 말을 쉽게 한다거나 막 강요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의 그런 폭력적 해석, 그런 폭력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영예의 저항의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단지 영예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여성주의랑 다르다는 말은 여성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여기 남성 패널들이 있겠지만 우린 여성 남성을 떠나서 각자 개인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선택하지 못하는 게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선택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뭐냐 하면 단지 여성 영예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좀 이렇게 살아갈래. 이렇게 살고 싶어. 뭐 이런 걸 먹을 거야. 머리 이렇게 하고 다닐래. 뭐 이런 옷 입고 싶어. 라는 그런 사회적 개인적 취향이 더 문화의 문제로 드러났을 때 막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막는 게 이 사회가. 여러분들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채식을 개인적 취향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것이 좀 문화의 문제로 좀 문제제기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렇게 안 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읽혀질 수가 있어서 단지 꼭 여성주의적 독본만이 아니고 좀 보편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생태주의도
더 기존의 생태주의 독보보다는 더 보편적이고 더 심리적인 차원으로 읽을 수 있는 장면들이 많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페미니즘하고 생태주의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 문단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수상 이전과 수상 이후로 달라진 점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한강 노벨상 수상이 한국 문단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래요. 제가 이 슬라이드 제목이 한강의 기적이 우리 모두의 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국 문단도 한국 문단이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 알고리즘의 시대죠. 그렇죠? 검색만 해도 좋은 스마트폰 기종은 통화만 해도 상품이 계속 이제 뜨지 않습니까? 그 막 모바일 화면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우리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우리를 선택해요. 데이터가 쇼츠와 릴스 속에서 이렇게 그 네트워크에서 참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데 한강 문학상 수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텍스트는 힙하다. 나도 한번 문학소년 돼봐야지. 이런 생각을 좀 이런 역량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우리 문화를 자랑스러워하자.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던 학번입니다. 저는 대학의 84학번인데 그때는 일본 대중문화 망가, 일본 애니를 정말 복제해서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야 우리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나? 그리고 국문학보다는 영문학이 마치 섹스피어가 보다 더 세계적인 문학이라는 그래서 굉장히 나 국문과지만 좀 왠지 막 좀 열등감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한강만이 아니라 우리가 넷플릭스에 올라가는 우리나라의 드라마의 수준들 그리고 뭐 로제 아파트라든지 한국 문화 코드를 가지고 깔고 있는 나라의 크기는 너무나 한반도에서도 분단돼서 너무나 작지만 문화를 만들어내는 역량은 그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구나. 물론 이것이 국수주의 뽕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자. 대구에 지금 간송미술관에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간송 전영필 선생의 미술관이 대구에 개관했는데 지금 복물전 국보전을 하잖아요.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보고 이게 한국 문화에 이런 바탕이 있구나. 그리고 문단과 우리 사회를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뭐 일본에는 박경리의 토지가 번역 완간됐어요. 일본인 번역자들에 의해서. 그 대단한 사건이죠. 일본은 문학 시장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었죠.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의 노인 세대들은 식민지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있겠어요? 한참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뒤처진 나라. 그러니까 실제 우리보다 노벨 문학상을 빨리 받았잖아요, 일본이. 과바트 야스나리의 설국이라는 작품이.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한강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박경리만이 아니고 그 젊은 작가들의 김초엽이라든지 김초엽의 SF는 일본의 젊은 독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응? 그런 막 작품들이 일본어로 읽히고 일본 문학 매대에서 팔리고 이러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백범 김구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나라가 문화로 드높아지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한없이. 그런 지금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단에서는 더 이런 번역들이 이제는 보다 더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문화 번역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작가들, 한강의 후배들이 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들을 할 것 같아요. 이제 한강도 아마 국가폭력 이야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젊은 작가들도
뭐 다양한 실험들, 상상력들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쓸 테니까 그 여러분들 이제 로컬에 한번 서점도 가보세요. 책도 한번 사보고 그게 제가 바라는 여러분들의 기적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양진호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의 의미, 또 구체적으로 작품 세계 그리고 우리 문학의 달라진 위상 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것으로 특별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YMCA 청년 인문학 세미나가 회를 거듭할수록 내용의 깊이가 더해지고 분야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이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세미나는 대구 YMCA 유튜브 Y매진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를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